오늘 아침에 나는 평생 알던 친구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라면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내게 하는 말이 심상치 않았다. 그는 내가 알던 평범한 농협 지점장 출신의 친구가 아니었다. 목소리에는 묘하게 흥분이 섞여 있었고 숨소리가 빨라졌다. 그는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했다. 은행 예금 이자는 이제 옛말이고 이제는 새로운 투자 시대가 열렸다고 했다. 나는 잠시 의심했지만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서 오래된 정이 묻어나왔다. 그래서 잠시 방심했다. 그는 나를 시내에 있는 한 카페로 불렀다. 그곳은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들로 붐볐다. 젊은 사람부터 내 또래의 중장년까지 테이블마다 노트북과 서류를 펼쳐놓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창가 쪽에 앉았다. 그는 커피를 주문하더니 곧바로 두꺼운 자료집을 꺼냈다. 표지에는 혁신적 금융 네트워크라는 문구가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싸늘해졌다. 그는 나를 보며 웃었다. 이건 그냥 투자 아니야. 네트워크 속에서 사람을 연결하는 거야. 가입하면 보너스가 나오고 내가 추천한 사람도 돈을 벌어. 그 구조가 계속 이어져서 너는 아무 일 안 해도 매달 수입이 생기는 거야. 나는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내 노후 자금을 언급했다. 너 은행 이자로만 살다가는 금방 바닥나. 지금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해.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내 앞에 수익 구조를 보여주는 도표를 펼쳤다. 삼각형 구조 안에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상위 몇 명은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고 표시돼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다. 이게 내가 뉴스에서 들었던 다단계 아니면 피라미드 구조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계속 말했다. 이건 합법이야. 금융감독원 등록까지 되어 있어. 그 말에 나는 잠시 의심을 거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자료를 다시 펼쳤다. 복잡한 표와 영어 약자들이 가득했다. 솔직히 무슨 뜻인지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다. 내가 추천한 사람도 돈을 번다. 내가 오랫동안 믿고 살아온 친구가 나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아내가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내 표정을 보더니 물었다. 뭐야, 또 무슨 투자야? 나는 대충 얼버무렸다. 그냥 친구가 하는 일 좀 보려고. 며칠 뒤 그는 다시 나를 불렀다. 이번에는 그가 투자에 성공한 다른 친구들을 데려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웃고 있었고 명품 가방과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화려했다. 나는 이걸로 작년에만 5천 벌었어. 남편 퇴직금 넣었는데 지금은 월세 걱정 없어. 나는 점점 마음이 기울었다. 그런데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다. 그들의 말에 구체적인 투자 상품 이야기는 없었다. 오직 사람을 데려오면 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오래된 일기를 꺼냈다. 거기에는 젊었을 때 사기를 당했던 기억이 적혀 있었다. 그때도 친한 지인의 권유였고 그 결과는 파산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왜냐면 이번에는 오랜 친구였기 때문이다. 내 인생에서 4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설마 그가 나를 해칠까? 며칠 뒤 나는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다. 첫 회비는 3천만 원이었다. 그 돈은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정기예금에서 뺐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 이걸로 새 인생 시작이야. 나는 웃었지만 속은 불안했다. 하지만 그 불안은 곧 사라졌다. 첫 달에 그는 내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했다. 이거 진짜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2달 뒤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내 계좌로 들어오던 돈이 끊겼다. 친구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사무실로 갔더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문 앞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나처럼 피해자였다. 그들은 분노와 절망에 차 있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경찰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또다시 사기를 당한 것이다. 집에 돌아와 아내의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주방 테이블에 놓인 계약서와 은행 통장 사본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믿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무너져가는 심장이 가슴을 압박했다. 다음 날 아침 집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 경찰서, 금융감독원, 그리고 알 수 없는 번호들. 그중 한 통은 다른 피해자 모임에서 온 전화였다. 목소리는 거칠었고 분노가 가득했다. 형님도 당했죠? 우리 모임에 나와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못 찾습니다. 나는 처음엔 망설였다. 이미 내 마음은 부끄러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가요. 혼자 끙끙대면 더 늦어요. 모임 장소는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회의실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20여 명의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다. 그들 얼굴에는 공통된 표정이 있었다. 분노, 불신, 그리고 공허함. 회의실 앞에는 피해자 대표라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고 그는 화이트보드에 총 피해액 42억 원이라고 적어 놓았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내 3천만 원이 그 거대한 숫자의 일부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대표는 말했다. 우리가 당한 건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 사기입니다. 경찰은 이미 수사 중이고 주범은 해외로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욕설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 순간 머릿속에 친구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해외로 도망? 믿기지 않았다. 그는 내 아이 돌잔치에 왔던 사람이고 내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곁을 지켰던 친구였다. 회의가 끝난 뒤 피해자 몇 명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중 한 여성은 나보다 더 오래 친구를 알고 지냈다고 했다. 저 사람 예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일로 문제 있었어요. 근데 그땐 합의하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 오랜 세월 나는 그의 과거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 바람이 살을 파고들었다.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다.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이러도 끝까지 가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날 밤 나는 거실 불을 켜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친구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다시 열어봤다. 형, 나 믿어. 이건 진짜야. 그 한 문장이 이제는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다음 주 나는 피해자 모임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긴 복도 끝에서 수사관이 우리를 맞았다.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주요 계좌는 비워졌고 해외 송금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군가는 책상을 쾅 내리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삼켰다. 나도 목이 메었지만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집에 돌아와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땀에 젖은 작업복, 웃고 있는 얼굴, 손에 든 막걸리 잔. 그 사진 속에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왜 그 사람을 끝까지 믿었을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보자. 설령 돈을 못 찾더라도 최소한 그를 법정에 세우자. 그게 내가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리이자 책임이었다. 며칠 후 피해자 모임의 단체 채팅방이 갑자기 술렁였다. 누군가가 친구의 현재 위치를 알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것이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더라. 거기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대. 그 말에 모두 분노로 들끓었다. 어떤 사람은 당장 비행기표를 끊자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경찰과 외교부에 연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 이름과 마닐라라는 단어가 함께 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빴다. 하지만 차분한 대표가 말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증거를 최대한 모으는 겁니다. 계약서, 문자, 통장 거래 내역, 심지어 통화 녹음까지. 그걸 한데 모아서 국제수사 공조를 요청해야 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내 서랍 속에서 봉투를 꺼냈다. 거기엔 계약서, 친구의 명함, 그리고 그와 주고받은 수십 개의 메시지가 들어있었다.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나는 내 안의 감정이 변화하는 걸 느꼈다. 처음엔 슬픔, 그 다음은 분노, 그리고 마지막엔 결의. 그래. 너를 찾아내겠다. 그 순간 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추적자가 된 기분이었다. 아내는 나를 지켜보다가 물었다. 당신 혹시 이 일에 너무 빠져드는 거 아니에요? 나는 대답했다. 이건 돈 때문만이 아니야. 나한테 평생의 친구를 빼앗아간 거야. 그리고 그게 내 자존심까지 짓밟았어. 그날부터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피해자 모임 자료를 정리했다. 각 피해자의 이름과 금액, 계약 날짜, 그리고 그가 했던 거짓말까지 모두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가 나에게 했던 말들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이 반복된 대본이었다. 마치 한 줄 한 줄 외워서 말한 것처럼. 한 번은 다른 피해자와 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울음을 터뜨렸다. 저도 그 사람 30년 지기 친구였어요. 결혼식 주례까지 해줬다고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알았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각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추억과 신뢰를 송두리째 도둑맞았다는 걸. 몇 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피해자분, 참고인 조사를 위해 한 번 더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날 나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경찰서로 갔다. 수사관은 내 자료를 훑어보더니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로 정리된 피해 기록은 처음 봅니다. 덕분에 사건 전체 흐름이 더 선명해졌어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희미한 성취감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그를 잡는다 해도 이미 빼돌린 돈은 대부분 회수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 사실이 다시 마음을 짓눌렀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피해자 모임 채팅방에 글을 올렸다. 우리가 돈을 못 찾더라도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다시는 누군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게. 그리고 그 순간 몇십 개의 동의합니다가 연달아 달렸다. 우리는 변호사와 상의해 언론에 제보하기로 했다. 다음 주 지역 방송국 기자가 모임에 왔다. 카메라 앞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내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수많은 사람을 울린 범인입니다. 그 인터뷰가 방송되고 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새로운 피해자들이 계속 연락을 해온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비슷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컸다. 우리가 모은 총 피해액은 100억 원을 넘겼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개인 배신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범죄였다. 언론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 후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신문과 온라인 포털에는 수십 년 지기 친구의 배신 100억 원대. 피라미드 사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다. 댓글 창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였다. 저런 놈은 평생 감옥에서 나와선 안 된다. 피해자분들 힘내세요. 꼭 잡아서 처벌받게 하길. 그 와중에 뜻밖의 연락이 왔다. 그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저희 가족도 피해자예요. 우리 부모님도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그 말을 듣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친척마저 속였다니 그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선을 넘어선 것이었다. 피해자 모임은 더욱 단단해졌다. 우리는 매주 모여 정보와 소식을 공유했고 변호사와 함께 국제공조수사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그를 잡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위치 정보가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의 한 회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는 지인이 마닐라에서 그 사람을 봤대요. 한국 식당에서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 발 더 다가간 셈이었다. 변호사는 즉시 외교부와 경찰청에 보고했고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가 시작됐다. 그 과정은 느리고 복잡했지만 우리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밤마다 나는 그가 잡히는 순간을 상상했다. 법정에서 마주 앉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너는 내 친구였지만 그 우정은 내 욕심 앞에 무너졌다. 오늘 그 대가를 치러라.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멀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우리 일상 속에 남아 있었다. 아내는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절약을 더했고 나는 매달 은행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묘한 허전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국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지는 필리핀. 수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분명 그였다. 형 미안하다. 다 돌려줄게. 시간이 좀 필요해.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시간은 내가 이미 다 써버렸어. 이제 경찰한테 얘기해.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웃음을 흘렸다. 역시 형은 변함없네. 하지만 이건 형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내가 알던 친구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 듯 했다. 나는 더욱 결심했다. 이제 끝을 봐야 한다. 피해자 모임은 점점 더 많은 사람으로 불어났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까지 합류했다.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연대가 되었고 그를 추적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변했다. 그리고 드디어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피해자분,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피의자가 체포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임 단체 채팅방은 폭발하듯 환호로 가득 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가만히 눈을 감았다. 수많은 날과 밤 절망과 분노를 견디며 버텼던 시간이 스쳐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제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은 단지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과 자존심을 되찾는 과정이 될 거라는 것을. 그의 송환 절차는 생각보다 길었다. 필리핀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그는 변호사를 고용해 사업 실패에 따른 민사 문제일 뿐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모임이 제출한 증거와 언론 보도가 재판부의 판단을 바꿨다. 결국 4개월 후 그는 수갑을 찬 채 인천공항에 내려섰다. 공항 도착 장면은 뉴스 속보로 생중계됐다. 나는 TV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회색 수에 고개 숙인 얼굴,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한때 나와 술잔을 기울이며 웃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 있는 건 수많은 삶을 무너뜨린 범죄자뿐이었다. 첫 공판날 나는 방청석에 앉았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들지 않았다. 검사는 피해자 명단과 피해 금액을 차례로 읽어내려갔다. 내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순간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눈을 피했다. 재판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다.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언급하며 악의가 아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부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는 계좌 추적 자료, 다단계 구조 다이어그램, 그리고 그가 허위 투자 설명회를 열었던 영상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피해자 증언이었다. 중년 여성 한 명이 증언대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제 아들을 결혼시킬 때 축의금까지 줬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제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 투자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저는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말에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증언대에 섰다. 저는 그 사람을 30년간 친구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계약서도 제대로 안 보고 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우정은 그 사람이 만든 함정이었고 저는 거기에 스스로 걸어든 겁니다. 말을 마친 뒤 나는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물었다. 너 왜 그랬냐?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몇 달 뒤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12년. 판사가 선고를 읽는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나는 안도와 허탈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돈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최소한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함께 법원 앞에 섰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긴 싸움이 끝났음을 느꼈다. 한 회원이 말했다. 우리 이제 매년 한 번씩 모여요.
잃은 건 많지만 그래도 이 싸움에서 얻은 건 서로잖아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봤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아내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 잊어요. 앞으로 우리 삶을 다시 채워나가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친구와 함께 웃던 사진 한 장을 조용히 찢어버렸다. 그리고 남은 자리에는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찍은 단체 사진을 넣었다. 그건 비록 쓰라린 싸움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 속엔 이제 거짓말이 아닌 진짜 믿음이 담겨 있었다. 몇 달이 지나고 삶은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갔다. 나는 예전처럼 아침에 시장을 돌고 오후에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하지만 가끔 뉴스에서 신종 투자 사기라는 단어가 들릴 때면 그날의 기억이 스멀스멀 되살아났다. 피해자 모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 근황을 나누고 새로운 피해 사례가 있을 때면 우리가 겪었던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며 도움을 줬다.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 모임이 아니라 사기 예방 연대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지방 소도시에서 한 중년 남성이 우리 모임에 찾아왔다. 그는 눈물이 그렁한 채 말했다. 저도 오랜 친구한테 당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여기 오니까 숨을 쉴 수 있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몇 년 전에 내가 떠올랐다. 그때 나를 살린 건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손길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끝까지 버틴 이유는 내가 오늘 여기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분노가 아니라 안도와 위로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비록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값진 걸 얻었다는 사실을. 그건 다시는 속지 않을 눈 그리고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마음속에서 친구의 이름을 완전히 지웠다. 그 자리는 이제 새로운 이름들로 채워졌다. 그 이름들은 배신이 아닌 연대와 용기를 의미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나는 길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시작한다.